Recording stopped. 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stopped.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셨을까요?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네. 아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러닝헬스 네 건강공과 교육연구단 부단장이기도 하고요. 네. 학부로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학부장이고요. 대학원은 보건과학과 재활과학 전공의 김준선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동시에 예 저희 교육연구단 융합학과에 같이 합류해 주셔서 네 저하고 같은 팀으로 뛰어 주시는 여러분들께 예 다시 한번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저희 교육연구단이 러닝 헬스 시스템인데 혹시 여러분들 러닝 헬스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데피니션으로 보면? 뭐 계속 수치하게 답을 주실 수 없으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냥 쉽게 간단합니다. 러닝 헬스 시스템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을 해 보고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네.'라고 하는 지식들을 다시 한번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나 아니면 보다 나은 그런 이론들 내지는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어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주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을 스핀 아웃 해 가면서 우리의 학문 지식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게 러닝 헬스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연구는 제가 한 2021 년에 이 과제를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제를 준비한 거는 2016 년, 17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 생계형 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중도인지 장애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집에 놓고 출근을 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실 때가 많죠, TV 보시거나 주무실 때. 그러면 한 10번 정도 전화가 안 되면 학교에 있다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찐 아빠와 딸이잖아요. 감사와 안도의 그 감정이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걸로 하는 거죠. "왜 전화를 안 받아?"라고 하는 형태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저희가 원래 저는 종로구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평창동 구기동만 살던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50이 가까이 돼서 성북구로 학교 앞으로 옮겨오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거리는 줄었죠, 확인하고 뛰어가는 상황들.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어 안전이 보장되면서 가족과의 소통이 되면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던 과제를 준비했다는 건 아니고 집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하고 어 제가 인제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과제가 나오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과제 덕분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이 됐던 내용들 그리고 이 과제가 끝나고 그냥 과제로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과제를 틀로 해서 지금은 미국 아인슈타인 에이징 센터하고 미국이라고 하긴 그렇죠. 센터는 미국에 있지만 전 세계 아인슈타인 에이징 그 스터디 그룹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국형 아인슈타인 코호트 구축과 미국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러닝 헬스 기반으로는 가장 잘 모사된 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론 수업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기 때문에 좀 딱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원래 하던 그 실험실에서 연구하고는 다르게 이 연구는 리빙랩 연구입니다. 리빙랩 연구라 함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실제 리얼한 일상을 예 실험의 현장으로 쓰는 겁니다. 어 제가 했던 그 어떤 연구에 비교해서 쉽지 않았던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을 실험실로 그러니까 컨트롤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진짜 리얼 라이프에서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할까 합니다. 혹시 음 혹시 죄송한데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너무 죄송한데 화면상으로 쪼끔 줄여 볼까요, 이걸? 띄워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실까요? 보이시리라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전체 화면으로 가지 않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공유를 해서 이렇게 되나? 음. 네 전체 화면으로 가고 싶은데 전체 화면으로가 전환이 안 되네요. 제가 공유를 잘 못하나? 음. 음.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공유 중인 걸로는 네 화면이 보이는 걸로 나와서요.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인다고 해 주시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내용은 제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지능형 IoT를 이용한 리빙랩 연구 기반의 지역사회 노인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구성원이든 아니면 가족 구성의 그런 틀이든 예 그다음에 각각의 구성원들의 종교 인종들이 되게 다 다양해지고 있죠. 또 하나 대한민국은 2025년 12 월을 기점으로 이미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출산율은 0.68 에서 이제 0.7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다양해지는 가족 구성원 제도가 예전에는 식구들이 다 모여 살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일을 쪼끔씩 십시일반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면 지금은 인제 네 1인 가족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죠. 뭐 저 또한 제가 사실은 뭐 작년에 인제 아버님을 보내 드리고 저 또한 네 1인 가족 저희 조카가 맨날 밤에 전화를 해요. 왜?" 그러면 독거노인 인사드리려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미래의 독거노인 전화 드리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1인 가족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시스템이 완전 바뀌는 거죠.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과 그다음에 내 스스로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에 장애 나는 부분 내가 뭐 팔다리 어디 하나 문제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영위에 있어서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고립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개념에서 네 제목과
말게 목적성인 러닝 타이틀은 다양성과 미래 사회, 초고령 사회에서의 건강과 장애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구 배경을 함께 보자면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네, 뭐 흔히 볼 수 있는 1인 가족 구성원의 독거노인분들의 삶입니다. 반찬도 없이 밥 하나에 물 말아서 먹는 저 매트리스에 앉아서 저 앞에 상황은 아시겠지만 고시원같이 아주 작은 단칸방이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놓여 있는 시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칼라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흑백으로 전환을 해서 발표할 때도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평균 3명의 어르신들이 고독사를 하게 되고 제가 어르신들하고 기본 파일럿 스터디를 할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죽는 건 무섭지 않아. 두려울 수는 있지만 무섭진 않아. 근데 무서운 건 험한 꼴로 누군가한테 발견될까 봐. 이 험한 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잠깐만요.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잘 안 보이실까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가 안 보이시는 거죠? 이김이라고 하신 분이 뭘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현정 선생님께 약간 도움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선생님 잠시만요. 이현정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모니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하죠. 아침에 모니터에 문제가 있었어갖고 지금 모니터를 대고 손을 대는데 다 닫으셔도 됩니다만. 네.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한명 공. 네, 했습니다. 공유하고 정안되면 옮겨서 빨리 해. 학생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뺐어. 전체로 해도 됩니다만. 네, 전체로 하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유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놔둬도 됩니다. 나머지 슬라이드를. 우선 이건 다 닫을게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줌이 없어졌을 겁니다. 줌이 없죠? 거기서 뜨셨어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그거? 이걸, 이거 구글이죠. 저기 열려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구글, 네. 여기에서. 네. 화면이 첫 번째가 화면이 보이는.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계속 고정돼 있어가지고. 잠깐 공유하는 중입니다. 공유. 이게 왜 그럴까요? 제 컴퓨터의 문제일까요, 이게? 잠시만요. 안 돼. 애들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는데. 공유가 안 되실까요, 지금도? 공유가 안 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밖으로 빼고 하자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되는데. 페이지 다 넘어갔을까? 이게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만 허용할게요. 그리고 내 회의에서 화면 공유를 네. 그걸 한번 돌려볼게요. 될까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이게 모니터가 스마트 모니터라는 걸 쓰는데 아침에 삼성이 팁으로 한번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회의를 하다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화면 아마 보이실 것 같고요. 네. 그쵸? 네, 화면 공유되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모습인데 문제가 되는 건 가족 구성 자체의 변화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빠른 고령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1인 가족들이 되게 늘어나면서 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가족이 있고 없고에 물론 영향을 미칠 겁니다만 이분들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들이 이분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럼 이제 그 초고령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일 첫 번째는 사실 신체적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성 질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치매나 파킨슨 같은 노인성 질환들이요. 65세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사실 만성 질환을 2개 이상을 가지시는 우리는 이거를 복합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5세가 넘어가시면 질병에 대한 약을 3개 이상 드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신체적 저하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우울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요. 사회적인 이런 고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겨서의 문제와 함께 어르신들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삶, 함께하는 사회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이 제가 연구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원래 노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들을 찾았을 때 성공적인 우린 보통 대부분 얘기하면 능동적 노화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생산적인 노화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능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언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관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돈을 벌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뭔가 루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생산적, 능동적 노화는 꼭 경제적인 거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러한 요인들을 실제 일상이 가능하고 내 건강을 챙기고 꾸준히 뭔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소통과 함께 공감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진 개념이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을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 실현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하나 정도 없는 100세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99세의 어르신도 근육이 있고 하도 그분들은 어딘가에서에 보면 뭐 신장 기능이든 아니면 혈관이 노화가 되든 노화라는 부분을 완전히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없는 100세는 없지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100세는 있다라는 게 제가 성공적 노화의 기술 실현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큰 그림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노인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집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본인이 드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장을 보고 내가 들고 오지 못하더라도 장을 보고 배달을 시키면 되니까요. 이런 형태로 사회적으로 기능을 복귀하자라는 거를 목표를 잡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대 주요 영역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액티브 에이징, 셀프 케어가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헬스 에이징,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위급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소셜 인게이지 에이징, 에이징이라고 해서 가족, 지역 사회.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시스템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걸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다 이제 들여다보게 됐죠. 많은 그 시스템들을 보니까 노인 사용자에게 집중을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노인 사용자한테만 준다면 결국 거주 공간에서만 얘기가 나올 거고 혼자 로봇하고 혼자 얘기하고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65세가 넘어가는 시스템에서 보면 사회 돌봄 제공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과 혼자 사시더라도 가족들과 끊임없이 소통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돌봄 제공자들 또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적인 돌봄 제공자, 다시 얘기하면 지역사회나 시스템에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제공자들,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사적 돌봄에 대한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교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좋겠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디자인을 볼 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아유, 실버타운 나는 요양원 가기 싫어. 거기 가면 죽는 거야. 죽어서야 나온대.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가장 바람은 내가 거길 왜 가? 난 집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요즘 나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내가 익숙한 거주 공간 내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우리는 이거를 존엄적인 그 뭐라 해야 되지? 돌아가실 때도 존엄성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라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기반 하에서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노인, 집에 거주하시는 공간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어드리게 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결국 직접 보지 않아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능형 IoT를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주 공간 내 일상생활 기반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주 공간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방법들을 했고요. 이 안에서 거주 공간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모니터링, 와치 같은 거, 웨어러블 센서를 달고, 그 다음에 AI 스피커로 대화하고, 이걸 통해서 이분들의 우울감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대화를 통한 생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는 방안들을 구축을 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가정 내에서의 건강과 이런 데이터들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로 공유를 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의료기관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전체 시스템, 즉 다시 얘기하면 집안에서의 그런 생활의 데이터들이 지역사회나 기관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어르신들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표와 선호를 선택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장 최적화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적화에 따라서 누락될 수 있는 기술들을 다시
다른 데이터로 보완하는 형태 이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어르신들한테 개인 맞춤형 그리고 주거 환경 내에서 필요한게끔 세팅하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기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 연구의 개요입니다. 실제로 리빙넷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각각의 집의 특성들이 되게 중요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IMS 센서라고 해서 움직이게 되면 각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부분들,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각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 삼성의 스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집안의 이 모든 데이터들을 구축하기 위한 카메라, PC를 선택을 하고 이 윗부분엔 넵스 카메라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아빠 CCTV 했더니 내가 왜 우리 집에서 빤스만 입고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넵스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을 했고요. 저걸로 어떻게 합니까? 기껏해서 쿵 넘어지는 거 그림자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큐빅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좌표들을 다 큐빅화해서 넘어지고 앉아있고의 그 좌표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다시 AI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위치나 지표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에 대한 걸 다 알고리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넵스 카메라, 그다음 웨어러블 이걸 가지고 다시 IMS 센서하고 매칭을 해서 실제로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 ADL은 우리가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고요. 이 매일매일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응급 상황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침상에서의 활동을 장기화해서 보고 이 일주일의 데이터들이 생활지원사나 가족 상담사에게 전송이 되면서 이분들의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비해서 신체 활동이 저하됐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분들 기분이 계속 우울하다 그러시네요. 라고 하면 상담사나 가정 방문을 통한 이런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한 월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에 서비스를 하는 뭐 장기 요양 서비스든 아니면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든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피드백과 개선 사항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혁신적인 거, 새로운 거, 기술적으로 좋은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늙은이들도 사생활이 있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전 미팅을 할 때 다 이거 내 것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내가 나한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 안 나오게끔 데이터의 오너십을 부여해드려야겠다. 또 하나 내가 없는 게 뭐야? 참여비 조금? 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으시고 이를 통해서 자기 관리로 써서 뭔가 성취감 같은 걸 드려야겠다. 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에 역점을 둔 제3세대 앰비언트 어시스턴트 리빙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청의 우울증이나 자살 예방, 그다음에 삶의 질을 위해서 내가 어저께는 몇 걸음을 걸었네, 평상시보다 늘었네, 라고 해서 스스로의 성취감이나 모티베이션이 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제공을 하자라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이 새로움이 따로 노는 새로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 연구는 저 혼자만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그다음에 36대학교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역학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험실에서 합니다. 근데 저는 실험실을 실제로 일상의 거주 공간처럼 꾸려서 어찌 보면 시뮬레이션 랩을 구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사실 저희가 공간이 비쌉니다. 그래서 집 구조를 만들기가 힘든데 다행히 삼육대학교의 공간이 큰 걸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예 삼육대학교에 50평 정도의 공간을 빌려서 각각의 시뮬레이션 구조, 집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동작 분석기를 놓고 그런 실험들을 시행을 했고요. 또 하나 거주 공간이 실제 리빙 레벨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AH공사, 그다음에 노원구청, 그다음에 성북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직접 찾아뵙고 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했고 마지막으로 마이더스하고 M2S라고 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영상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하는 과정들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자체로는 첫 번째는 무조건 제 우선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리빙랩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성북구 노인분들의 거주 공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집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요. 사전조사가.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리빙랩에 실제 적용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오류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오류들을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리빙랩에서의 실증이나 효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성북구에서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전송을 하고 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일상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웨어러블 센서나 넵스 카메라를 통한 센서와 어르신들이 실제로 음성으로 매일매일의 감정적인 부분, 통증에 대한 부분, 증상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이 부분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각 영역별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산출해서 어르신들께도 제공을 하고 이분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께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소속돼 있는 각각의 지역사회, 성북 노인복지관, 성북보건소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설문 테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할 때는 크게 5가지를 목표를 두었습니다. 응급상황 감지하고 시스템에 연계되는 신속대처, 그 다음에 실제로 어르신들 스스로 셀프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될 건가, 그 다음에 이 시스템들이 쉬워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자에게 굉장히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정확한 모니터, 즉 오류가 나지 않게끔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조사는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 가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리터러처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찾아뵙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시스템은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생활지원사분들도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활지원사분들과도 함께 이런 설문과 포커스 그룹, 실제로 어르신들을 볼 때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 또 따로 포커스 그룹으로 내지는 설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생활지원 선생님들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이분들도 어르신 아니에요? 독거노인 어르신들? 아닙니다. 제가 이 과제를 할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의 요양보호사 내지는 간병인화,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그림 갖고, 이 사진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연령도 평균 60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죠. 일단 조사를 하는 목적은 네,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 건강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고, 변화 가능한 사회적, 행동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즉, 수면이나 신체 활동, 뭐 실제 우리가 이게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한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기술을 이분들이 쉽게 쓸 수 있을 거냐, 예.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라고 하는 용이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상은 65세 취약계층 어르신 99명 설명했고요.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참여 어르신의 주거 형태, 환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 가정 방문들도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테마 분석 결과 굉장히 놀랐던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은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아니 무섭지 않아. 뭐 두렵긴 해도 가장 무서운 건 고독사였던 겁니다. 험한 모습을 보여질까 봐. 그래서 내가 글도 못 읽어, 나 기계 몰라, 무서워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대응만 해준다면, 사생활 보호된다면 난 얼마든지 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 더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외로우니까 이 지루함 누군가하고 친구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문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더 놀란 건 어르신들의 설문자 99명 구분에 설문을 했을 때 사회적 고립감이 75% 가까이 됐고요. 수면장애도 75%, 그 다음에 중증에 해당되는 우울증 위험 수위에 있으신 분들이 56%가 되셨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나 교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울증이나 삶의 질하고는 연관되지 않았지만 친구하고 교류가 낮으면 심리적 스트레스는 높은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서로 모니터링 가능한 건강행동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수면질은 우울증, 통증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영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빙랩에서의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기기들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챗봇으로 해서 60개 정도의 문장을 셀렉션 하는데, 그 문장은 PHQ-9 우울 선별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문장들을 날씨나 이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만약 날씨가 비가 올 거다라고 하면 그 문장 중에 셀렉션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2문장씩의 질문을 통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체 움직임 데이터는 랩스 카메라하고 웨어러블 워치를 이용을 해서 심박, 혈압, 수면 패턴, 스트레스 반응,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을 우리가 심박수를 이용해서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세팅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고요. 이 매일매일 확보들 중에서 지금 일정 기간에 계속 떨어지는 페이지를 보인다라고 하면 본인에게도 알려드리지만 가족 돌봄자나 생활관리사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이런 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평균 대비 3일 동안의 데이터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본인에게도 알람을 보내드리고, 생활지원사나 이분들을 케어하는 분들께도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만든 걸 따스으라고 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여기 밑에 파란 줄이 뜨면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실래요? 되게 귀여우시죠? 네, 저희가 힘들어서 집중하기가 어려우세요?
이 기기들의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일주일에 주세요. 한 번씩 또 방문을 해서 한 번씩 체크해드리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드리고 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끔 쓰세요? 기다리셨다가 지금 말씀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저희가 우울감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울감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바이오마커로서 우리가 얻어진 데이터들, 수면 데이터, 그다음에 혈압, HR이죠,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실제로 우울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울 증상 발생하지 않은 날을 비교를 해서 생체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시각화시켰습니다. 물론 개인차 분석에서 상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개인이 일일 우울 증상에 대한 위험 예측에 대한 다층 모형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비해서 우울 증상이 있는 날의 HR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층 분석의 결과 실제로 우울감, 일일 우울 증상은 상관관계에서 0.43 정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일 우울과 수면 효율성 내지는 중증도 운동 시간에서는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었지만 수면 효율이 낮고 중강도 운동이 적게 하는 노인일수록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는 우울 증상의 보고함이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PP 데이터나 이런 웨어러블 센서에서 볼 때 평균에 비해서 수면 분절이 올라가면 우울 증상 보고 확률이 2배 정도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면 효율이 높아지면 우울 증상이 보고할 확률이 3%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 나오는 게 어르신들에게 피드백 드리는 노인 대상의 앱입니다. 지금 가장 눈을 시각적으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신호등 체계로 했고요. 각각의 스트레스, 수면, 걸음수, 움직임,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외출했는지 표시를 하는 거라서 운동에 대한 액티비티, 수면 시간들 이걸 매일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각각의 돌봄자나 아니면 기관으로도 전송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돌봄자라면 1번 대상자일 때 돌봄 생활지원사한테 5명 정도가 배정이 된다면 1명은 지금 파란색이고 내부는 노란색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한성환 어르신 지금 현재 외출 중입니다. 그리고 심박수는 얼마입니다. 대상자 홍길동님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빌라, 그 다음에 LH 아파트, 단독주택, 뭐 이런 지하, 옥탑방 이런 데 다 일일이 방문을 했고요. 그 형태별 조사를 마친 다음에 모델별 내부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 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션 랩을 구축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대에게 공간을 빌려서 그 실내 거주 공간 집을 구축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동작 분석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커를 붙이면 그 마커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의 위치가 잡히고 그걸 통해서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웨어러블 센서, 맵스 카메라, IMU 센서에 대한 실제 정확도를 이 동작 분석 카메라로 분석을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 정확도가 함께 분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동작 감지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를 붙이고 특정 움직임을 할 때 넵스 카메라 데이터하고 동작 분석 데이터가 실제로 신뢰도 안으로 타당하게 그러니까 좀 얘기하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확인한 거고 89%의 정확도를 같이 매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웨어러블 센서로 핏핏을 썼습니다. 왜 삼성 안 썼습니까? 그 당시에 핏핏에서 주는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핏핏을 사용을 했고
낙상에 대한 알고리즘 각속도기 때문에 IMU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서 이 스마트워치가 인지하는 각속도와 그다음에 동작 분석하고의 각속도, 그다음에 IMU 센서의 각속도에 따라서 그 낙상 경고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체 활동 감지, 그다음에 낙상의 위험도 감지를 통해서 뎁스 기반으로 해서 특정 움직임들에 대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신체 평가를 만드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피드백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물리치료사들을 다 동반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들, 거주 공간에서 이거는 단독주택의 개념인데요. 들어가서 위에 있는 빌라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매트 다 깔고 치료사가 동반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낙상에 대한 부분들, 낙상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택 중 뭐 집에 계시냐 나가는 거냐 yes or 형태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지 외출 중이는지를 일단 그 생활지원사들이 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어르신들 거를 각각을 클릭하면 스트레스, 수면, 그다음에 걸음수 하면 각각의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오늘, 그다음에 주일, 그다음에 월별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생활지원사 앱은 실제로 앱 안으로 들어가면 스마트폰 말고 앱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르신들마다의 데이터들을 지금 보시는 신호등이 있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다 정확하게 보통이고 얼마 뭐 평균보다 떨어졌고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게끔 보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방문한 날이 아니지만 어르신이 이틀째 너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시거든요. 너무 안 움직이신데 그러면 한 번쯤 전화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형태로 알려드리고 특히 응급사항 너무 안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알람이 뜰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의 시스템이 복지관에 있는 그 나라에서 하는 시 시스템에 구축이 돼서 저희가 그 연구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쓰시는 대시보드 안에서 같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관 이런 데에서 그 서울시 시스템에서 저희가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일괄 거기서 관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만 있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한테 사람이 바뀔 때마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대상자, 생활지원사, 그다음에 운영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이 앱을 쓸 수 있는 사용자 가이드까지도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이러한 알고리즘이 다 구축된 다음에 리빙랩 실증을 시작을 했고요. 최종 리빙랩은 35분, 대조군은 38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담당 생활지원사 16분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생활지원사분 되게 많은 겁니다. 16분이면 생활지원사분들이 담당하시는 어르신이 한 명당 12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매일 가서 어르신들 돌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약 6주간 시행을 했습니다. 통계 분석은 우울 증상이나 그 외 관련된 부분의 사전사후 효과성, 그다음에 사용성 분석을 했고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각 집의 특성별로 확인을 하고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 3주차 때 중간 방문을 해서 중간 조사를 하고 6주 후에 사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질적 피드백을 어르신들마다 다 만나서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돌봄 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어르신들께도 맞지만 각각의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드렸고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께도 이 각 어르신들에 맞는 피드백을 드림으로써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차이는
어르신들께는 상황이 안 좋아도 빨간색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다 노란색을 드리는데 어르신들께 노란색 신호등이 갈 때는 사실은 네, 돌봄 담당자에게는 빨간색 알람 신호로 가서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챙겨드리게끔 했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되게 집착을 하세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뜨는 순간 어르신들이 너무나 큰 죄책감과 불안함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 신호등 자체는 이렇게 체계를 했지만 어르신들께는 사실 빨간색 자체가 뜨게 본인에게 하는 거는 조금 그 범주를 사용 돌봄자하고 좀 다르게 세팅을 했습니다. 효과성 평증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고령 실제 거주 환경에서 활동 감지들이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일들인데 어르신들께서 정말 잘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 데이터 수집하고 실제 어르신들이 네, 약상에 대한 부분들, 활동 감지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저희에게서 알람이 떴을 때 현재 존재하는 실제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었던 실증 사례들입니다. 건강 악화 신호 감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하고 바로 연계된 사례가 37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까지 다 따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이 실증을 하는 사이에만 해도 36건이 다 사례가 생겼었습니다. 일단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걸음수 움직임이 총체적으로 악화가 감지가 돼서 생활지원사 어르신과 사회지원사께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께도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증하고 대퇴부에 혹이 부풀어 올라서 병원을 계속 집에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생활지원사 선생님 방문하시고 일상을 도와주신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걸음수하고 수면이 너무 악화가 돼서 조사원이 생활지원사분하고 어른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명절 직후에 어지러움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분이 방문하셔서 병원을 동행했던 그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리빙넷 참여를 통해서 사전 사후 효과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뭐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통증의 경우에 그냥 여기 참여 안 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되게 더 증가했다면 실제로 리빙랩에 참여하신 분들은 급격한 감소는 아니더라도 실제 대조군에 비해서 대조군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비해서 통증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어서 롱텀으로 적용을 할 때 어르신들께서 당신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케어에 대한 능력들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들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처음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한 가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용이도가 더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사전적 지식 제공과 이런 교육이 된다면 이 어르신들께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기들에 대한 사용성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립복지관에 스마트폰 사용 교실을 2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클래스 교육의 그 강좌를 열었었는데 왜 2개였냐 처음에 하나였더니 어르신들이 다 그 수강 인원이 매진이 돼서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해서 2개 정도 열어서 계속 그 강좌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의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알고 찾아가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어르신들이 원한다면 가족들, 자식들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데이터상으로 계속 오래 뭐 한 며칠 계속 저조하네라고 한다면 멀리 떨어진 자식들이 한 번쯤 "엄마 잘 지내?"라고 내지는 손주들이 "할머니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전화 한 번 정도 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안정막을 구축하는 부분.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고독사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예 부분에서 실제 그런 건강,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이 제안을 드릴 때 저희가 플랫폼들이 무조건 다 효과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어르신들은 잘 쓰지 않는. 또 하나 이분들이 인터넷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 인터넷 비용을 다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간다 한들 어르신들이 인터넷이 구축돼 있지 않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 개인 맞춤형의 심지어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가 같이 접목될 수 있게끔 하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우울증 환자군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일상 속에서 정신적 악화의 조기 감지와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어르신들의 노인성 우울증은 지금은 치매의 전 단계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원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매 예방 내지는 조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쪼끔 더 이거를 보완을 해서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개발을 하고 나면 이 특허를 보건복지부에 예 도네이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로 물론 같이 일한 기업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갑니다. 보급화와 고급화로 해서 보급하는 복지부로 고급화는 회사가 하는 형태로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인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제가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실 때 제가 인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문을 두들겼었습니다. 근데 딸이 교수고 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으셨습니다. 한 4 개월 정도를 계속 예 혼자 문을 두들겼고 그러다 제가 종로구 구청을 가서 얘기를 나눈 중에 구청에 있던 공무원분이 아마 저를 되게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편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독거노인이시면 바로 들어갈 텐데 따님이 그 주소지나 이런 거 분리를 좀 하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당신들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버려야 도와주신다는 얘기네요.'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음 실제로 절실했지만 저는 어 이 연구를 할 때 만났던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예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이었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어 우리가 보통 뭔가를 바랄 때 간절하다, 절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간절함은 네 되게 간절하지만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절박함은
그게 없으면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간절함이 절박함으로 변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연구가 전 너무 힘들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2 건이 예 저로 하여금 이 연구를 멈추지 못하고 예 50이 넘어서 퐁퐁 울게 한 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예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어 저희 연구원이 학생이 생활지원사람하고 기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도착을 해 보니 외동딸하고 절연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 갖고 못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먼저 생활지원사에서 도착했고 보건소가 도착을 하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그래서 직원분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 지켜보고 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대에서 와줄 거잖아."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고대한테 꼭 전해 달라고. "이거 봐. 고대가 와줬잖아."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보건소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래 들어서 예 연구를 하면서 약간의 뭉클함을 오러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연구가 한 4 개월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저희처럼 직접비를 쓰는 연구팀들은 연구가 종료되기 3 개월 전에는 기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감사권에서도 문제고 아예 결제가 안 됩니다. 근데 4 개월에서 3 개월 남았을 때인데 어떤 분이 손편지가 오셨어요 간곡하게. 어머님이 치매 중기고 투석도 받으시고 따님은 인천에 사시는데 엄마가 걱정되고 집을 나고 하시니까 인천에서 성북구로 매일 오가면서 어머님을 보십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치매 이미 중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에서 제외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와치를 찾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엄마를 포기하고 싶은데 쪼금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립 예. 복지관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셨고 그분이 꼭 전해 달라 그랬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장비 하나가 따로 들어가려면 400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하면 인터넷까지 들어가려면 한 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는 연구비가 끝나는 상황이라 불가능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했고 고려대학교 산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는 답이 오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산단이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복지부에 메일을 보내줬고 이례적으로 허락을 해 주셔서 3 개월 남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다 얻지도 못할 텐데 네 돈을 들여서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고 한참 뒤에 손편지 하나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 따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워치를 차고 서비스를 받고 계셔서 제가 저희 어머니 놓지 않고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편지였고 '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네 사례였습니다. 이 결과들은 네 지난주에 네 제론톨러지 노인학의 H1 저널인 JMIMR에 네 억셉트가 됐고 모든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네 좋은 결과로 좋은 논문에 억셉트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논문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바라건대 보다 좀 더 많이 알려지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서비스, 그다음에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의 리빙넷 기반의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시대 정신건강기술의 혁신과 도전이란 제가 생각할 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실제로 도전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의 성공 중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소외돼가는 고령자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 희망을 전해드림으로써 건강 공간 안에서 자립적인 일상 회복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저 혼자가 아닌 우리 팀입니다. 저는 복지관에 계신 이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서 진정한 연구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든 분들, 생활지원사분들, 그다음에 참여 연구자분들, 네, 그다음에 각각의 기관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사실 7년 전에 저희 아버지의 치매 진단으로 시작된 연구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아이디어와 기회, 그리고 저한테 모든 영감과 능력을 주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해졌을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들께 네,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가 풀린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다른 교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채팅으로 보는 질문이라 사실 쉽진 않은데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간략하게 두세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궁금한 게 없으시군요. 혹시라도 네, 지금은 네, 궁금한 게 없으시고 혹시라도 실제로 저희가 이게 코비드 19 때 시작을 해서 특허가 지지난주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용화가 된다면 보건복지부 안에서의 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되게 힘들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시스템상으로는 아마 저희가 올해 말쯤에는 아마 만들 수 있을 텐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사실. 네, 복지관에서도 너무나 이거는 제가 일반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그 보건사고 복지관 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고급화라고. 그래서 그 적정선이라서 한 2년 정도는 네,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아인슈타인 코호트를 만드는데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까지 끝나면 아마 그때 시제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가족 전체가 다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아픔을 지금은 겪지 않고 계시기를 네, 진짜 진심 가득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누군가가 아픈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좀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나 그 아픔을 공유하고 계시는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계시다면 혹시라도 저의 오늘 발표 중에 교수님 근데 이런 부분은 못 보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느껴지던데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던데요. 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한테 이메일